자, 634페이지 가시면 괄호 4번으로 갑니다. 균형의 원칙은 자주 묻습니다. 별표하세요. 예. 또 물어봤습니다. 올해. 그러면 균형의 원칙이 뭡니까? 자, 부동산을 평가를 하는데요.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내부적인 구성 요소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을 균형의 원칙입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층간 소음이 심하고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가치는 낮게 평가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구조, 관리 상태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무슨 원칙이다? 균형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은 나옵니다.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조화 여부를 통해 평가하는 건데, 그럼 반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 요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내부적으로 부동산이 하자가 있다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습니까? 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가다라고 표현할 것이고요. 기능적 감가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 한번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하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능적 감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면 부동산의 무슨 감가다? 기능적 감가다. 그럼 경제 감가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후 얘기를 따로 정리할 거니까 내부적인 기능적 하자를 기능적 감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듣고 문 열고 나가시면 다 잊어버리죠. 그 뭐가 문제라서요? 내부적인 기능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네가 수업을 똑바로 하든지.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자,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구조, 설비,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예, 내부 구성 요소, 이게 핵심입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내부적 요인 판단해서 가치를 평가한다. 그래서 2번의 기억감, 2번 기억 조심하셔야 돼요. 생산 요소가 뭐였습니까? 토지, 자본, 노동이었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들의 결합 정도를 통해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뭐다? 균형의 원칙이다. 그 지문이 쉽지 않아요. 유념하실 필요 있고. 디귿갑니다. 대상 부동산의 구성 요소 간의 부조화로 내부적으로 균형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면 경제적 감가 아닙니다. 무슨 감가다? 기능적 감가. 작년에 경제 감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뒤에 언급이 되는데요.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는 감가를 경제적인 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하자를 뭐라고 한다? 기능 감가다. 그럼 이 기능 감가는 자, 타당성 반영해서 치유할 수도 있고요. 치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입 비용 대비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면 리모델링 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리모델링은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기능적 감가는 치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괄호 5번 갑니다. 5번으로 가서 기여의 원칙으로 갑니다. 기여라는 표현이 공헌이라는 표현이에요. 기여의 원칙, 공헌의 원칙입니다. 시험 과목이 우리가 1차가 개론과 민법이 있죠. 이렇게 말씀드려 봅시다. 개론은 40점 맞았고요. 민법은 80 맞았으면 이 점수 합격 불합격? 합격이죠. 평균 60이니까. 그러자. 그럼 개론은 1차 시험 합격에 기여했어요? 못했어요? 합격했잖아요. 기여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75점 됐으면 둘 다 기여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분이에요. 부분이 1차 전체 가치에 공헌, 기여하는지를 판단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기여다. 자, 다시 부분의 구성 요소가 전체 수익, 가치에 공헌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기여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부적인 상태들이 구조가 잘 조화를 이루면 전체적으로 가치가 올라가지겠죠. 전체 가치에 뭐 하더라? 기여하더라. 그러면 예를 들은 얘기입니다. 자, 20억짜리 상가에다가요 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비용 1억 투입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더니요 건물 가치가 이후에 22억이 되었다면 엘리베이터 투입 비용은 전체 가치 높였죠. 그렇습니까? 이게 뭐다? 기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1억 투입했는데 건물 가격 21억이라고 하면 하나 많아져. 그럼 기여한 것이다? 생각하셔야 돼. 비용이 얼마예요? 그러면 건물 가치가 21억이 되면 기여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장난 많이 쳐요. 생산비의 합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게 기여의 원칙이다. OX. 비용의 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입되는 비용 대비 가치가 더 높아져야 뭐라고 한다? 기여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장난 많이 쳐요. 생산비의 합이 기여가 아니고 부분의 수익의 합이 전체의 가치를 높여주는 걸 뭐라고 한다? 기여의 원칙 하겠다는 말입니다. 혹은 또 뭐라고 쓴다? 공헌의 원칙이다. 그렇다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소유주라고 할게요. 그럼 투입대 비용 대비 가치가 더 높아지리라고 예상이 되면 추가 투자하는 거죠. 토지를 합병할 때도 마찬가지. 합병해서 가치가 높아질 예상이 돼야 하는 거니까 합병하거나 추가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게 뭐란 얘기입니까? 기여의 원칙이 됩니다. 자, 괄호 안에 공헌 동그라미 치고요. 1번 갑니다. 역시 구성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각 구성 요소의 기여, 공헌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줄에 어떤 부분 동그라미 치고요. 부분이 당해 부동산 전체 동그라미 치고 전체의 수익에 또는 가격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에 대한 부분과 전체에 관계되는 원칙을 뭐라고 한다? 기여의 원칙이다. 적용 보겠습니다. 2번의 기억 20억짜리 건물에 1억 투입했어요.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비용 1억 들어갔죠. 엘리베이터 설치했더니 22억 됐죠. 그럼 비용 대비 가치가 높아졌죠. 뭐 했다? 기여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여기서 이제 투입 비용 1억인데 부동산 가치가 21억이면 기여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비 합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왼쪽에다 정리하세요. 여백에다가 생산비의 합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X지문입니다. 비용의 합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분이 전체 가치를 높여주는 것을 기여다. 비용의 합이 가치를 결정하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니은도 물어봤습니다. 기여의 원칙은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뭐 하는 경우? 합병 동그라미 치고 혹은 건물을 증축하는 등 부동산에 추가 투자란 말이 보입니까?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이 유용하게 활용이 되더라. 무슨 원칙이? 기여의 원칙이. 내려가겠습니다. 6번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답을 주고 묻습니다. 근데 괄호 안의 내용이 더 중요해요. 괄호 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잉여 생산성의 원리다. 자, 수익을 뭐 한다고 주고 있었나요? 배분. 생산 요소가 토지, 또 뭐 있어요? 자본, 노동이죠. 자, 그러면 자, 이것들을 투입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각 요소의 대가 지불해야 되죠.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각 요소의 대가 지불해야 되죠. 땅 빌려 쓴 대가는 뭐라 그래요? 지대. 자본의 대가는 이자, 노동의 대가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각 요소에 지불하는데 따져볼게요. 그러면 자, 자본 노동에는 수익을 먼저 지불합니다. 먼저 지불하고 남는 수익을 토지 남은 수익을 토지에게 뭘로 지불한다? 지대로. 왜 그런 거단 얘기죠? 이들은 다른 데서 더 많은 수익을 준다고 하면 가버릴 수 있죠. 움직인다. 유동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토지는 위치가 뭐 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다. 부동성 때문에 수동적 생산 요소이므로 남은 수익을 지불하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남는 수익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잉여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따져볼게요. 그러면 자, 자본 노동은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게 정당한 거죠. 토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한다. 그렇습니까? 이거 들어본 얘기입니다. 기억은 잘 안 날 것 같고. 지대 이론 공부하시면서요. 리카도라는 학자의 차액지대를 한번 들어본 적 있죠? 고전학파 학자를 했습니다. 고전학파로 리카도에 따르면 지대는 비용이 아니고 뭐다? 잉여다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로 가서 쓰는 거니까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소득은 정당한 소득이라고 볼 수가 없다. 다른 요소에게 지불하고 남은 뭐다? 잉여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주면 다 맞춰버립니다.
이 말은 잘 안 주고요. 이렇게 이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볼게요. 수익을 뭐 한다고요? 배분한다. 각 요소를 빌렸으면 수익 발생하면 각 요소의 대가를 지불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자본의 대가, 이자, 노동의 대가, 임금은 지불하는 건 정당한 건데 토지는 아무것도 하는데 뭐가 발생한다고요? 지대. 그걸 뭐라고 봤단 말입니까? 이잉여 생산성의 원리입니다. 표현 보겠습니다.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의 각 생산 요소에 발생하는 총 수익, 수익 동그라미 치고요. 각 요소에 뭐 된다? 배분이란 말은 아니 답을 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수익이 뭐 되고 있다고요? 배분돼. 그럼 무슨 원칙이에요? 수익 배분의 원칙.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수동적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자본 노동에 먼저 수익을 지불하고 남는 수익, 최종적으로 수익을 배분받는다는 것을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그래서 거기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뭐라고 한다고요? 잉여다. 그래서 이잉여 생산성의 원리다. 이 잔여 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남는 수익을 뭐라고 쓴다? 잔여 수익을 토지에게 배분한다는 것을 수익 배분의 원칙 혹은 이잉여 생산성의 원리입니다. 이건 좀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어떤 표현이 더 많이 나온다? 이잉여. 이게 더 많이 나오는 건 잘 봐서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7번은 지금 보실 필요 없고요. 8번 갑니다. 8번 적합의 원칙 별표 가시고요. 또 많이 물어봐요. 이게는 적합의 원칙이란 이제 부동산이 외부 환경입니다. 외부 환경과의 조화 여부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걸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봅시다. 내부적인 상태를 보는 건 뭐라 그랬고요? 균형. 그러니까요. 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분들도 기여 이런 말 나오면 맞출 수 있어요. 대충 느낌으로. 근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균형이 무슨 말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균형은 뭐다? 내부, 구성 요소, 적합은 외부, 환경과의 조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거지 부근에 편하게 해보게. 주변에 생태공원이 있으면 주거지 가치가 높아질 수 있죠. 지금 뭘 따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의 조화를 보고 있죠. 무슨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이다. 그럼 더 구체화해서요. 가령 주택은 아무래도 주거 지역에 있는 것이 좋은 거죠. 상점은 상업 지역에, 공장은 공업 지역에.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일반적인 용도에 맞는 이용을 표준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 뭐냐고는 안 나오는 건데 주택은 주거 지역에, 상점은 상업 지역에, 공장은 공업 지역에 입지하는지를 보고 가치를 평가하는 건 무슨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이다. 단순화시켜서 외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가치를 평가하는 걸 적합의 원칙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환경과 안 맞으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면 가치는 떨어질 수 있죠. 감가다. 이제 이 감가를 경제적인 감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의 부조화로 가치가 하락하는 걸 뭐라고 한다? 경제 감가다. 그럼 원인이 왜 발생했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거지 부근에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서면 가치가 떨어지죠. 아파트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무시한다고 하면 무슨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포크레인 찍어서 가져가실랍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동성 때문에 발생하는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었으면 외부적 감가고 환경적 감가라고 쓰는 거고 그리고 위치가 안 맞은 거죠. 위치적 감가라고 쓰는 겁니다. 다시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해서 위치가 안 맞아서 발생하는 감가는 무슨 감가다? 경제 감가다. 그러면 경제 감가는 전부 다 치유 불가능 감가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기능 감가는 타당성 반영해서 치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경제 감가는 치유 불가능한. 이게 단골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상의 균형 적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균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고 내부 구성 요소고 적합은 외부 환경과의 조화를 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문 확인합니다.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이 외부 환경 동그라미 치고요.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으로 세 번째 줄 갑니다. 단골 질문이에요. 주택은 주거 지역에,
상점은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입지하는 것. 이것을 5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동그라미 치세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적합의 원칙입니다. 자, 2번에 내려가세요. 2번에 니은. 파란 글씨 대상 부동산이 인근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즉 적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면 무슨 감가다? 경제의 감가. 동그라미 치고요. 즉 경제의 감가는 부동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니까 전부 다 뭐라고 썼다고요? 치유, 불가능 감가다. 동의어 외부적 감가, 환경적 감가도 뭐라고 쓴다? 위치적 감가입니다. 자, 넘기지 말고 오른쪽에 기출지문 점검해 보겠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부지와 건물 등 구성 요소 간의 적응 상태를 분석하는 건 뭐다? 구성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균형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발표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5층 상가인데요. 주차 공간이 10대밖에 안 된답니다. 도심지에서요. 고객이 잘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죠. 뭐가 문제인 겁니까? 좁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에요. 그러니까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은 무슨 감가다? 무슨 감가다? 기능적 감가다. 건물과 부지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적합의 원칙이 아닙니다. 무슨 원칙이다? 균형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적합이란 말이 있구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과 부지는 구성 요소예요. 건물과 부지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무슨 원칙이고? 균형의 원칙이고, 그게 부적합하면 무슨 감가다? 기능적 감가가 발생. 이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3번 가볼게요. 적합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벌써 잘못됐죠. 적합은 뭐다? 외부 환경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읽어볼게요.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적합해야 한다는, 자, 그래야 최유효 있는 점에서 최유효 관련성 있긴 한데 잘못됐죠. 이건 내부 구성 요소라 그랬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균형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내부는 균형, 환경은 뭐다? 적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번 보죠.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를 전부 합한 것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비용이 합이다 아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1억 투입해서 적어도 21억 넘어가야 뭐예요? 거예요? 기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비 합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분의 투입 비용이 전체 가치를 높여줄 때 뭐했다? 기여했다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9번은 지금 필요 없고요. 10번 갑니다. 경쟁의 원칙으로 갑니다. 또 답을 주고 물어야 여기는 자, 경쟁이라는 말을 줍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또 고민이 필요하신가 보네.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초과율이 발생했죠. 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공급자가 돈 벌 기회가 된 거죠. 공급이 뭐한다?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공급자 간의 경쟁이 뭐 되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 공급이 너무 많이 나오면 가격은 다시 하락하겠죠. 이게 경쟁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초과윤의 발생은 공급자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경쟁이 너무 심하면 가격은 뭐한다? 하락한다. 그러면 초과윤은 감소하거나 소멸한다는 걸 뭐라고 한다? 경쟁의 원칙이다. 그럼 뭘 묻는 거냐면 부동산이 과잉 공급이 되면 부동산의 가치는 낮게 평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2011년, 12년에 공급이 많이 된 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룸, 오피스텔 대체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온다고 합니까? 7%가 안 나와요. 평균 6%. 여기 하나 많이 나온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피스텔,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대체 공급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죠. 그럼 초과율은 뭐 한다? 감소하거나
소멸한다는 걸 뭐라고 한다? 경쟁의 원칙이다. 복잡하게 안 물어요. 답을 주잖아요. 초과 이유는 공급자 간에 뭘 유발하고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이 너무 심하면 초과 이유는 감소하거나 소멸한다는 거다. 좀 이제 그럼 지적으로 물어볼게요. 수요자보다 공급자 경쟁이 더 심하겠습니까? 부동산의 경우 따져볼 게 있죠. 부동산은 자원이 한정돼 있죠. 증성 때문에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경쟁이 더 심화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책 확인할게요. 자, 부동산 어디 봐야지. 10번. 예. 초과 이유는 경쟁을 이야기하고 끊고 경쟁은 초과율을 감소 또는 뭐 한다는 것으로 소멸한다는 거 무슨 원칙이라고 한다? 경쟁의 원칙이다. 그대로 물어요. 그러니까. 자, 부동산의 특성, 부증성, 개별성으로 인해서 끊고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경쟁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까?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경쟁이 더 심하다? 수요자 경쟁이 더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에 기억 볼게요. 경쟁의 원칙이 의미하는 바는 대상 부동산의 일시적 초과 이윤을 끊고 장래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부동산 가격을 실제 이상으로 과대평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경쟁의 원칙 기준에서 평가한다는 것을 경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11번 갑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 답을 주잖아요. 또 자 뭐가 나왔어요? 수요 공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무슨 원칙이라고 한다고요? 뭘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 주고받는 원리 뭐라 그랬던가요? 피드백. 종전에 이걸 여러분이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격의 이중성이라 그랬죠. 즉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과 관련되는 원칙이 뭐다?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 공급 작동이 원활하다.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간접적 관련이 있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뭐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건데 그럼 나머지는 뭐란 얘기예요? 직접 연관이라는 얘기고 간접적 원칙이라고 쓰는 겁니다. 시험장에는 여기에 뭐냐고 묻는 거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무엇이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주고받는 원리 뭐다? 피드백이라는 얘기입니다. 확인합시다.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고 끊고 그 가격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는 가격 이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세요. 12번 대체 원칙 별표하시고요.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다 공부하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자, 대체제가 뭡니까? 대체제란 두 재화를 바꾸어 써도 효용이 유사한 재화를 대체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체의 원칙은 뭡니까? 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본 표현이죠.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과의 상호작용이에요. 대체제와 상호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걸 뭐라고 한다? 대체 원칙이다. 그러니까 판교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대체제가 예를 들면 도곡동의 아파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똑같은 아파트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두 재화의 무슨 작용? 상호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효용이 유사해야 되죠. 우리 공부한 대로 또 뭐가 유사해야 돼요? 용도도 유사해야 되고 가격도 유사해야 뭘로 봐준다? 대체제로 봐준다. 그럼 부동산은 엄밀히 말하면 같은 거 있다 없다?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대신 뭐는 가능하다?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표현을 안 하지 다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개별성 때문에 완전한 대체는 안 되죠. 뭐는 가능하다?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두 재화의 효용이 유사하다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한다는 얘기고 가격 유사하면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한다는 걸 뭐라고 한다? 대체의 원칙이다. 다시 대체 부동산 가격이 3억 원이면 당해 부동산 가격도
3억 부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뭐라 한단 말입니까? 대체의 원칙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개념 가서요. 대체성 있는 다른 재화 및 부동산과의 상호작용 동그라미 치시고 상호 과정으로 형성된다는 것으로 읽어봅시다. 인간은 효용이 유사하다면 당연히 낮은 가격을 선택하죠. 끊고 다 물어본 지문이에요. 가격이 유사하면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하는 것으로. 다만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비대체적이지만 끊고 다른 토지와 뭐에 있고 인접에 있고 용도가 다양하므로 뭐는 가능하다?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적용의 기억 보시면 즉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에는 부동산 가격이 3억 원이면 대상 부동산 가격이 얼마가 될 수 있다? 3억 원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대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칩니다. 용도, 효용, 뭐가? 가격면에서 유사성이 있어야 되더라는 표현이었습니다. 13번 갑니다. 기회비용의 원칙으로 갑니다. 자,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공부했던가요? 투자론 시간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죠. 이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최선의 값, 최대의 값을 뭐라고 표현한다? 기회비용이다. 그러니까 포기했으니까 포기한 대가를 반영해서 평가한다는 것을 기회비용의 원칙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심지의 원래는 상업지인데요. 이 토지에 공장 용도로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업용이라 그랬죠. 근데 이러면 공장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상업용 용도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공장이 아닌 뭘 가정해서 상업용을 반영해서 평가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의 원칙이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장을 쓰는 바람에 상업용 용도가 날아가 버렸죠. 그 포기한 대가 상업용이 준해서 평가하는 것을 기회비용의 원칙이다. 물을게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OX. 그러니까 공부하신 거예요. 감정평가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의 가치 평가를 그 투자 대상의 기회비용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제 기회비용 정의가 나옵니다. 어떤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끊고 포기한 다른 대안들 중 가장 무슨 값이다? 최선의 값이다. 근데 요거 지문 한 번도 물어본 적 안 했습니다. 내려가면 적용 갈게요. 적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지가 주거용지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현재 뭐로 이용되고 있어요? 공업용지. 그럼 이 공업용지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거용으로 해야 되는 거죠. 공업용을 쓰는 바람에 주거용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럼 그 공업용지 평가는 기회비용인 주거용지로 평가한다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의 원칙이다. 이렇게 지문을 주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그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기회비용을 뭐한 것이다? 반영한 가격이라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난이도는 낮습니다. 요즘에 문제를 아주 복잡하게 안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처음에 뭐 했어요? 가격 원칙 첫 번째 유효 이용의 원칙. 최고 최선의 이용을 전제로 평가하라는 것이 뭐다? 유효 이용. 그럼 이걸 평가한다는 얘기는 전제한다 그랬잖아요. 장래를 뭐해서? 예측해서. 예측하는 이유는 가치 형성률이 뭐하기 때문에? 변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토대가 되고 바탕이 되는 원칙. 읽어볼게요. 가치 형성률이 뭐하기 때문에? 변동하기 때문에. 장래를 뭐해서? 예측해서 평가하라. 자주 물어보는 거 균형. 균형이 무슨 말이다?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조화를 판단한다. 안 맞으면 기능적 감가.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기여는 무슨 말이다? 부분이 전체의 공헌. 20억짜리 건물에 1억 투입했어요. 건물 가치 22억 대였죠. 엘리베이터가 전체 가치를 높였잖아요. 뭐다? 기여다. 부분이 전체에 공헌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생산비 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생산비 합이 부동산 가치다 있으면 안 돼요. 비용의 합이 아닌 뭐다? 부분이 전체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을 기여 공헌의 원칙. 이 점하고도 관계없어요. 자, 수익을 뭐 한다? 배분한다. 토지에 발생하는 지대수는 잔여 수익이죠.
자녀 수익을 뭐라고 쓴다? 잉여라고 썼고요. 적합의 의미는 뭐다? 외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가치를 평가한다. 환경 안 맞으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경제 감가는 치유할 수 없는 감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격 원칙을 마감을 합니다. 거기 넘기지 말고요. 기출지문 점검하기 보시면요. 맨 밑에 3번 저 보겠습니다. 3번. 부동산 가격 원칙이라고 물어봤죠. 요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가격 원칙이라고 물어봤는데 부동산 가격 시장에서 형성된다는 원리에 관한 것으로. 근데 뭐가 나왔냐면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뭐가 나왔어요? 전달성이 나왔죠. 잘못된 지문인데 이제 그거 확인해 드릴게요. X 지문인데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63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감정평가의 특별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괄호 열고 쓰겠습니다. 학문 원칙이에요. 학문. 감정평가에만 적용되는 학문 원칙입니다. 출제자가 아주 잔머리를 쓰는 거니까 가격제 원칙과 감정평가의 특별원칙은 같은 말이다? 아니라냐. 여러분 지금 공부하신 게 뭐고 감정평가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 보시면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전달성의 원칙은 뭐라고 한다고요? 감정평가의 특별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걸 지문으로 넣어준 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이런 균형, 기여, 수익 배분, 적합의 원칙을 뭐라고 한다? 가격제 원칙이라 하더라니 용어로 좀 구분하시라고 드린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3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별표 3개 하세요.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기초 이론 중에서는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표부터 정리를 하실 건데요. 자, 타이틀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작업을 왜 하는지 배경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감정평가 3방식 중에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비교 방식이 뭡니까? 라고 하면 평가 대상 부동산과 이와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례 부동산과 비교해서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판교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평가하는데 그럼 이게 대체가 관계가 되려면 이 사례도 뭐 해야 돼요? 아파트 해야 되겠죠?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가 사례가 될까요? 그건 아니다. 적어도 주거용이니까 출퇴근은 가능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선택을 해서 그 사례 부동산과 뭐 해서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 비교 방식이다. 그러니까 사례 선택 범위를 정하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무슨 분석한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역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자, 앞 시간에 지역 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지역 요인이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용어는 구분했는데 지역 요인 다시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뭐가 있다? 개별 요인. 그러니까 판교동은 대한민국에 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해 부동산에 속한 지역 요인을 평가사가 먼저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걸 파악을 해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들어봤죠? 그럼 표준적 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주택은 주거지역의 상점은 상업지역, 공장은 공업지역인지 확인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판교동에 그 아파트가 주거지역이 있다고 하면 가치가 높게 형성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환경만 보고 있잖아요. 내부적인 관리 상태는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수준을 구하는 작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읽을게요. 지역 분석이 뭡니까? 라고 하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뭘 판정한다? 표준적 이용 판정에서 대충의 의미를 뭐라고 쓴 것이다? 가격 수준을 구하는 작업이라고 쓰고 그럼 이 지역 분석 이후에 이 결과를 가지고 개별이란 말이 보이죠. 자,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개별적 요인을 뭐라고 한다? 개별 요인 파악해서 감정평가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써먹습니다.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서 이제 지역 분석을 통해서 환경도 봤고요. 내부적인 관리 상태도 봤으니까 정확한 가격,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개별 분석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지역 분석이란 지역 요인을 파악해서 뭘 판정하고 표준적 이용 판정에서 가격, 수준을 구하는 작업이고, 그러면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 파악에서 최유효 이용 판정에서 구체적 가격 구하는 작업이다. 요걸 물어봐야 시험장이 그러면 둘 중에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둘 중에 이렇게. 얘부터 그러니까 선행 분석이라고 하면 얘를 후행 분석이라고 하면 되죠. 지문으로 묻습니다. 지역 분석 이후에 개별 분석을 수행한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환경 보고 나중에 부동산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 분석은 왜 해야 되는 걸까요? 토지의 특성으로 얘기해 봅시다. 같은 지역이 있어 없어요? 대한민국에 판교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 없다. 지역성, 같은 위치에 없죠. 부동성 혹은 인접성은 지역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같은 부동산이 있어 없어요? 없죠. 개별성 때문에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경우에 따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걸 하지 않으면 평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 근거를 지역성, 부동성이라 한다면 개별 분석 근거는 뭐다? 개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표현으로 그러면 지역의 환경과의 조화를 평가하는 가격 원칙 금방 했습니다. 환경과의 조화, 적합의 원칙. 그럼 내부적인 구성 요소 보는 게 균형의 원칙. 그럼 적합의 원칙에 안 맞으면 무슨 감가? 경제적인 감가. 균형의 원칙에 안 맞으면 기능적 감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분석의 범위 정의하겠습니다. 지역 분석의 넓은 의미, 광역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이라고 한다면 개별 분석은 구체적이고 미시적이고 개별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시험 주관식 아닙니다. 장난 많이 친다. 이렇게 칩니다. 자,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이용 판정에서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작업이다. 이런 때려주기 지문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표준적 이용 판정에서 가격, 수준을 구하는 작업이고 개별 분석에서는 최유효 이용 판정에서 뭐 구한다? 구체적. 요게 정리가 안 되면 나머지 전부 외워야 돼. 그러니까 암기를 하지 않으시려면 용어들을 잘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표는 별표에서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지역 분석이나 읽어요. 표 보고 읽으세요. 지역 요인을 파악해서 뭘 판정하고 표준적 이용 판정에서 가격, 수준을 구하는 작업이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개별 분석은 뭐예요? 개별 요인을 파악해서 최유효 이용 판정을 통해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작업이다.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개별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개별성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과의 조화를 보는 게 적합의 원칙이죠. 구성요소 보는 것은 뭐다? 균형의 원칙이다. 맨 끝에 가서요. 지역 분석이 광역적, 거시적 분석이라 하면 개별 분석은 구체적이고 미시적 분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책에 넘어가니까 이제 설명드리고 합니다. 자, 그럼 평가사가 이 작업을 하려면 봅시다. 지역 분석에서 가격 수준을 구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죠. 어디 좀 있다 그랬어요, 제가요? 판교동에. 그러면 그 지역적 특성도 알아야 되죠. 그럼 그 특성이 부동산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되죠. 이걸 전부 다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외울 게 아니고 대상 부동산이 어디 소재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 지역 특성이 뭔지도 알아야 되죠. 그 특성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모두 파악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지역 분석을 한단 말입니다. 자, 내려가서요.
괄호 동그라미 2번 지역 분석. 그러니까 1번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고 2번 갑니다. 2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별표 가고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끊고 그 지역 특성이 무엇이며 끊고 전반적으로 그 특성이 지역 내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걸 무슨 분석이라고 한다고요? 지역 분석이란단 말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용어에 표준적 유형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 정의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두 번째 줄 끝에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표준적 유형이 뭡니까? 라고 아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주택은 어디에? 주거지역에, 상점은 상업지역에, 공업은, 공장은 공업지역 입지는 일반적 용도에 맞는지 판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표준적 유형, 용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려가면 가격 수준. 개개 부동산은 가격이 아니라 밑으로 갑시다. 지역 내 부동산의 평균 가격을 뭐라고 한다? 가격 수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넘겨놓고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사가 넘기시면 필요성이 나오잖아요. 필요성이 뭐예요? 지역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특성으로는 뭐라고 표현했고 여기 부동성 뭐다? 인접성. 그러니까 왜 하는 겁니까? 부동산 가격은 지역 환경 영향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과 함께 어떤 지역을 구성하고 또 속하죠? 이제 밑으로 가세요. 부동산은 그 지역의 구성 분자로서 그 지역 내 다른 부동산과의 상호 관계 동그라미 치고 통해서 사회, 경제, 행정의 위치가 정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구체화한 게 3번이에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대상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 영향을 미치고 있죠. 거기에 고정되게 뭐한다? 변동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변동하기 때문에 두 줄 내려가서요. 중간만까지 늘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줄에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을 적용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되어 있습니까?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개별 분석. 아까 읽었어요. 동그라미 2번 지문.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에 의해서 판정된 지역의 표준적 이윤과 가격 수준을 전제로 해서 끊고 대상 부동산에 뭘 파악하고 개별요인 파악해서 최유효 이용 판정해서 뭘 구하는 작업이다?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작업이다.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같은 물건이 있다 없다? 같은 물건이었기 때문에 뭐한다? 개별 분석 반드시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방 표로 읽으셨던 것을 지문으로 정리한 게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다음 페이지 박스 보세요. 맨 위에 박스 위에 두 개 비교되어 있죠. 지역 분석 두 개 비교되어 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단골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표로 읽으신 내용을 지문으로 묶어둔 거니까 표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지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놓고 이제 자 설명드려야 됩니다. 평가사가 그러면 지역 분석을 하려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누가 정한다고요? 감정평가사가. 그래서 그림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다시 이 지역 분석을 해서 가격 수준을 판정하려면 대상 부동산 지역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근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림 안에 유사 지역이라는 게 보입니까? 있나요? 세 번째 동일, 수급권 세 가지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도 뭐다 동일, 수급권인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얘들은 행정구역 절대 아닙니다. 시군구 읍면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평가사가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정하는 범위입니다. 물어볼게요. 자, 대상 부동산이 판교동에 소재하면 판교동을 인근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가 행정구역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다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주택은 어디에? 주거지역. 그럼 판교동에 주거 지역만을
인근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어요. 평가사가 그걸 임의대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를 동일 수급권으로 한다.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시군구 면동이 아니고요. 평가사가 임의대로 세 가지 바운더리를 정하는데 첫 번째 인근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 대상 부동산 가치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역이라고 쓰고요. 그럼 유사지역은 눈에 보입니다. 자, 인근 지역과 성격이 뭐하다? 유사하다. 그래서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치 형성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뭡니까? 라고 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동일수급권은 사례 선택의 범위라고 합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제가 어디 있다고요? 판교동. 판교동에 주거지역에 소재하는데 그럼 이게 아파트를 평가하는데요. 이 아파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택이니까 출퇴근은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의 아파트도 될 수 있나요? 잘 모르겠다. 자, 갑시다. 그럼 제주도 아파트 됩니까? 실현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례 선택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쓴다? 동일 수급권이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시군구 읍면도 행정구역 아니라 그랬죠. 이거 누가 정한다? 평가사가 정하는 일정한 범위를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